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4월 1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KSC 스마트 위클리 첫 번째 기사는 선박 충돌로 볼티모어 교량 붕괴, 한국 교량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워낙 큰 사고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어진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렸고 이 기사는 전반적으로 이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만 톤급의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이 교각에 충돌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고, 이 배가 나가다가 교각에 부딪혔다. 그 다음에 통제력을 잃었다고 911에 신고를 했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교각의 어떤 형상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었죠.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 있는 교량이 아치 트러스다 보니까, 그죠? 이 아치라는 건 수평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수평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의 아마 기초에 이렇게 파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박이 이 부분을 타격해서 좀 쉽게 깨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방지공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교량이 아마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있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배 방향이 이걸 피해서 교각에 들이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경관장은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선박 길이의 1.5배 내지 2.0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선박의 길이가 300m였으니까 뭐 2배까지 보면 뭐 600m 이상의 경관장이 필요했는데, 이 교량은 366m였고, 이 교량이 1977년에 만들어진 거를 고려하면 그 당시에는 선박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뭐 교량을 뭐 다시 짓는다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선박 충돌 방지공을 더 추가로 설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량들을 보면 뭐 서해대교, 요 밑에가 이제 평택항이죠. 여기가 평택항인데 뭐 470m 지간의 교량이죠. 470m 지간. 뭐 선박 충돌 방지공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있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서 맞았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뭐 인천대교 뭐 800m 지간이죠. 800m 지간에 선박 충돌 방지공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많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부항로가 아마 있는 것 같고, 그죠? 부항로가 있어서 그런 주변에 있는 접속교들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설계 기준을 이제 좀 다루었는데, 선박 충돌 고려 방법은 이렇게 선박이 기초에 충돌하는 경우, 그죠? 요 기초 충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박이 이 교각에, 이번 사고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했는데, 교각과 그 다음에 기초에 충돌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학계 소식이고요. 학계 소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이언스입니다. 자, 인도가 워낙 땅덩이가 넓고 하다 보니 서울보다 넓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었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26조 원을 들여서 200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기업 이미지 세탁 의구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회사가 뭐 최대의 그 탄광 사업 뭐 이런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이다, 세탁용이다, 뭐 이런 비난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석탄 발전소 아니면 탄광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뭐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간처럼 사고한다, 차세대 AI 경쟁. 뭐 AI는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뭐 클로드 3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이 클로드 3가 챗 GPT 5하고 경쟁한다, 이런 내용이야. 왜냐하면 클로드 3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GPT-4보다 낫다는 얘기였거든요. AI 자체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뭐 부가적인 그런 기능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는 아예 GPT-5하고 경쟁한다는 이런 논조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뭐 GPT-5가 이제 이르면 올여름은 공개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뭐 GPT-5가 앞서가면 또 다른 모델이 또 앞서가고 뭐 이런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국이 전의 정정에서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이버와 이게 지금 음, 엔비디아의 그 GPU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많이 먹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겠지만 아무튼 사람 플러스 인프라. 인프라는 뭐 컴퓨팅 시스템이겠죠. 컴퓨터 그죠? 컴퓨터 중에서도 뭐죠? GPU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GPU를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좀 딸리고 있죠. 뭐 한국어를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차저블 콘크리트 배터리 이게 뭔 소리냐? 콘크리트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충전식 콘크리트 배터리는 건물을 에너지 저장소로 배터리로 두 배로 만들 수가 있다. 뭐 지금 번역을 해놔서 조금 문맥이 이상한데 여기 지금 영어 기사를 제가 저기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요약을 한번 시켜봤어요. 챗GPT한테. 챗GPT한테 이렇게 링크만 주면 자기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야,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줘 이렇게 했더니 스웨덴 첼머스 대학의 과학자들이 스웨덴이 상당히 강국이에요, 그죠?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공학이나 과학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과학자들이 전기 전도성 섬유와 금속 코팅된 탄소 섬유, 금속 코팅된 탄소 섬유 메쉬를 시멘트에 통합하여 충전 가능한 콘크리트 배터리를 만들었다. 이 콘크리트는 상업용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내 유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이중 기능이 다르다. 그죠? 건축 자재로도 쓰면서 에너지로도 쓰고 에너지 저장소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서 그 성공하고 뭐 차차 키워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뭐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뭐 무조건 뭐 이건 안 될 거야라는 것보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과학이고 공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중고 건설 산업 살린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 저희 스마트 위클리에서 나갔던 기사인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기준으로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건설 산업 살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토목 쪽으로 관심 있는 거는 사실상 공사비 현실화. 그다음에 공사비 현실화하고 뭐가 있냐면 기술형 입찰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기술형 입찰을 유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의 수의계약 요건을 좀 바꾼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PF 지원 이런 건 사실상 토목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LH가 뭐 기업으로부터 다시 땅을 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미분양된 주택들 뭐 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공공사업이 대부분인 토목 사업에서는 그죠? 공공사업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유찰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돌리겠다. 유찰공사라는 게 뭐 일반 공사에서는 유찰공사는 없을 거고, 그죠? 당연히 이제 기술형 입찰, 턴키나 이런 거 기술형 입찰 얘기겠죠. 자, 그다음 기사는 건설 버리고 E&A, ENC 건설사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간판을 왜 바꿔 달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E&A로 했는데 보통 ENC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ENC라는 거는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엔지니어링은 실제 엔지니어링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EPC라고 하죠. 플랜트 쪽은 다 EP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인데 사실상 엔지니어링은 거의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외주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서 프로큐먼트하고 컨스트럭션 하는 건데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인데 이 NA는 상당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명을 보면 뭐냐면 이가 엔지니어즈예요. 되게 독특하죠. EPC 회사는 사실상 순수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명칭 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순수한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뭐 엔지니어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컨스탄츠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명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긴 되게 독특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앤뭐 어헤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엔지니어즈 앤 어헤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독특한 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도 뭐 ENC로 많이 여기도 나왔네요.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 좀 특이한 내용은 SKO 에코플랜트죠. 에코 뭐 환경과 관련된 단어인데 플랜트. 자, 그래서 순수한 건설보다는 약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느낌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회사 이름에서.
자, 그다음에 해외 건협, 해외 건설 법률 컨설팅으로 중재 승소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실제로 글로벌로 가면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계약서에다가 뭐 사법 해당 뭐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분쟁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중재거든요. 중재. 중재는 단심이고 사법은 사법부는 삼심이잖아요. 삼심, 그죠? 단심입니다. 단심. 얘는 한 번에 하고, 얘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요. 전문가 플러스 법률가. 그 목적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타협해라.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거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 사법은 사실상 그건 아니고, 사실상 판사는 비전문가잖아요. 판사는 비전문가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분쟁에 생긴 거는 이제 뭐 보통 전문가한테 감정을 의뢰하죠. 근데 감정인을 불러다가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감정 보고서를 딱 보면 판사가 그걸 보고서 또 판단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전문가 플러스 보통 뭐 4명 플러스 1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법률가 1명 이런 식으로 많이 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중재인데, 한국에서는 사법이 많죠.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하려고 처음부터, 야 우리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잘 합의합시다. 왜냐면 뭐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원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법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다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파기환송심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외국에는 대부분 중재가 많죠. 뭐 건설은 상당히 복잡해서 여전한 분쟁의 소지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목기사, 여성 1호 토목기사. 자, 이분이 이제 그 CNC 종합건설 대표 손성연이란 분인데, 상당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여기 보면은 82년도에 입사를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82년도에 남강토건에 입사를 했으니까, 뭐 여성분이시니까 군대를 안 갔다고 따지면, 그죠? 그럼 적어도 8학번? 그죠? 7, 8학번 되는 분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연기대학교 토목과 나오셨네요. 자,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경력 단절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가치관이나 삶을 보면은 뭐죠?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짜 어려운 프로젝트, 땅을 파는데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공사중지 명령 받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청을 찾아가서 그 비가 와서 땅이 물러졌는데 빨리 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구청에서는 주변 건물들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더 위험해질 수 있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 중지하면 안 된다. 그걸 처리하고 있다는데, 토목공학을 하신 분이지만 이제 건설사라는 게, 종합건설사는 뭐 건물도 짓고 뭐 그 토목공사도 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데인데, 아마 토목공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건축공학에서는 토지를 안 배우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상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다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손실도 나고 그랬는데 끝까지 밀어붙였다.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토목 전공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인터뷰 기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 기사를 읽고 뭐 너 이쪽으로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저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입니다. 일본 토목학회가 일수도권 강진이야. 수도권 강진으로 8천조입니다. 8천조. 뭐 거의 9천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천 뭐 이런 게 아니라 8천조. 일본 수도권 강진 발생 시 이 정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6년 전에 검토한 것보다 30%가 이제 더 올라갔다. 전망치가. 사전 대책에 투자하면 피해가 준다 그러는데, 이게 사전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내진보강공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회에서 이런 거를 발표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죠? 뭐 전문가들의 모임이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 같습니다. 저번에 요거하고 비슷한 기사가 한번 있었어요. 요거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어떤 교수가 그건 아니다, 너무 과장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상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발표하는 건 각 개인별로 자유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로 미국하고 베트남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베트남 메콩 삼각주 해안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해안 생물 다양성과 어업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해안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메콩강이 뭐 저기 거의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나라들을 거쳐갖고 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해안에 다다르는 게 이제 베트남인가 보죠.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 맹그로브의 70%, 뭐 해초 침대가 뭐죠? 해초가 자라는 이제 거기 저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90%가 여기 있다. 아무래도 이제 하류니까 맹그로브나 뭐 이런 나뭇잎 이런 게 썩어갖고 이제 뭐 상당히 많이 그 유기물질이 많고 그래서 뭐 물고기도 많고 생물 다양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미국 그 토모카케에서 올라온 건데 오늘날 어떤 해수면 상승을 설계하니까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 토목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그런 건데 여기 뭐 박사 이거 영어로 하면 이제 PE라는 말도 있거든요. PE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PE 박사 다음에 PE를 두 번째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많이. 그다음에 뭐 토목학회 멤버라는 것도 제가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설계를 하는 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기후 위기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10교량, 10번 고속도로의 교량인 허리케인 이반, 폭풍해에 의해서 폭풍해이 왔을 때 이제 파도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를 입었고 요거를 높였다. 원래 높이랑 높이의 2배 이상 물리로 높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안가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 뭐 이런 저기 뭐 뭐랄까요? 호환 시설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것들의 높이나 이런 것도 뭐 딱 맞춰놨는데 조금 더 높아지면 이렇게 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자원의 많은 기술 계산에 사용되는 설계 철학 그죠? 설계 철학이죠. 추정치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FHWA에서 FHWA는 뭐 페더럴 하이웨이 뭐 저쪽이 계실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고속도로 연방 고속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연방 그렇죠. 거기서 해안 환경의 고속도로 뭐 그래갖고 해안가에 있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데 해수면 상승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상 토목 엔지니어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일거리 측면을 떠나서 아무튼 뭔가 더 정교하게 앞으로의 이 인프라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핫클립입니다. 핫클립 첫 번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도착. 이거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저게요 하이퍼루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가 어떻게 해서 연구가 시작됐고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했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뭐 실물 시험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축소형 튜브로 시험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작은 거라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물 모형 실험을 했었거든요. 저희 스마트 위클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뭐 아진공까지는 아니고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했었다고 나왔었죠. 자, 아무튼 뭐 상당히 그 발전된 기술이고 필요한지 안 한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당연히 비행기보다는 편할 수는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모카케에서 지난주 우리 그 토모카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토목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항상 그 전주에 한양도성 순례를 하거든요. 이제 그 영상이 토모카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극장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뭐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출발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옛날 그 성을 이렇게 복원하는 걸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안중근의사 뭐 이런 동상도 있고 그런 데까지 이제 가는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3월 29일 GTX A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체 구간은 아니고 수소까지밖에 지금 아직 안 됐는데 그거의 시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 현장 리포트라고 해갖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채널에 올렸습니다.
공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뭐 라이닝 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수직구겠죠? 수직구 만드는 거. 45km 상대 터널. 바이블락 침목. 이제 철도다 보니까 이제 레일 깔고 이런 내용들도. 그다음에 그 전기 공급하는 전차선 시운전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한 5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핫클릭까지 봤습니다. 4월 1일자 주간 토목 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